안녕하십니까. 생애기반자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애기반자산은 인간의 원초적 욕구인 정의감에 충실한 정책적 수단이어서 사회통합,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봤는데요. 오늘은 빈곤의 대물림, 불평등의 심화, 예고 없는 추락 등으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인 불안과 불신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생애기반자산이 쓰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죽음을 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동물들도 죽음은 본능적으로 알고 피합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죽음을 슬퍼하고 되도록 살려고 발버둥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삶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죽음은 필연적이지만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입니다. 필연이 곧 자연스러움은 아니죠. 그럼 한 개인을 떠나 공동체는 어떨까요? 마땅히 어떤 공동체건 죽음보다는 활기를 띠어야 합니다. 음울한 공기가 배회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지지고 볶아도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회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지금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살기가 버겁고 행복하지 않으며 그래서 자녀 낳기도 싫은 경향이 구성원들 사이에 만연해 간다면 이미 그 공동체는 뿌리부터 말라가는 죽어가는 사회라고 할 것입니다. 사회적 활력, 우리가 social vitality라고 이제 그러는데 사회적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그 측정 단위 또 기준이 하나의 사회인 것 같지만 실은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 내지 국민 개개인의 활력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한 개인이 실존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횡적인 관계를 맺고 다시 다음 세대로 성공적인 종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결실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고 자신과 공동체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소속감을 가지며 안정감을 느끼고 적정한 기대와 협조를 하고 헌신하고 도전정신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런 요소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현실적으로 발산되는 총체적인 힘을 우리가 사회적 활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가 활력이 충분한지 활기가 충분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명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의 특징은 싹이 나는 거죠. 발화, 그리고 자라는 거죠. 성장, 열매 맺는 거죠. 결실. 이 세 가지입니다. 발화, 성장, 결실 이 세 가지죠. 이를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성적인 인간 개인에게 적용하면 크게 그 인간도 사회적인 이동성이 있어야 되겠고 사회적으로 기대 가능성,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이 기대하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성취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동성이 있고 사회적 기대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성취가 있고 이것이 보장된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활기에 넘치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활력이 있냐 없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 으뜸가는 것이 사회적 이동성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사회적 이동성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이 사회에 대해서 전망하는 어떤 심리적인 예측 장치죠. 또 사회적 이동성의 직간접적인 결과에 대한 향유이면서 제3자에게 대해서는 역할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속한 배경과 계층을 벗어나서 보다 나은 지위로 올라가거나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한 기대가 현실적이면서 성취가 가능하다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는 적어도 활력이 발휘될 조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이동의 증대라고 하는 것은 계층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무너뜨렸죠. 그래서 계층 간의 갈등을 개인 간 경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보다 분화된 사회 단위, 가정, 가문이 아니고 개인 단위에서 활력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체를 보죠.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세포 단위에서 시작되는 활력이 진정한 건강을 담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 그리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부분에서 활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계층, 계급, 문벌보다 가족 단위, 개인 단위에서 이동성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의 활력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이러한 여건들을 활용할 것인지 여부는 순전히 그 선택에 달려 있지만 공동체로서는 활력을 담보할 만한 충분한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반대로 이와 같은 세 가지 뭐였죠? 사회적 이동성, 또 기대 가능성, 성취,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이나 선택과 무관하게 활력을 억누르고 질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고상한 높은 수준의 심리학적 논거를 갖다 대지 않더라도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은 자발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이상적인 전략으로 난 A의 코스를 가고 싶다, A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데 막상 사회적 성취의 사례들을 보면 그 A가 보이지가 않아요. 또 사회적 기대 가능성이 낮은 탓에 아예 이런 사회적 이동성을 포기하고 B라고 하는 대안을 할 수 없이 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하면 그 공동체는 활력을 잃고 퇴보할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이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활력이 기본적인 생명 유지에도 급급하거나 아주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심각한 증상을 보여줍니다. 각종 조사 결과와 통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이동성을 아예 포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이동성을 위한 어떠한 장치를 우리 사회가 보장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울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성인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층 사다리 더 끊어졌다, 계층 사다리 더 끊어졌다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3.4%, 83.4%가 노력해도 계층 상승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정적인 응답률은 2013년에 조사했을 때보다 8.2%가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가 나온 것은 2017년 4월 17일입니다. 꽤 오래됐죠?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시점으로 따지면 3년 반도 더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다음 기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이 기사는 언제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십시오.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 외환위기 이후 13년 동안 정부는 끊임없이 고민했다. 정부가 2000년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밑으로 떨어진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자녀 급식비, 본인 의료비 등 80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전체 복지 예산 30%가 기초생활수급자 153만 가구 지원에 쓰인다. 그러나 사다리 붕괴 현상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중산층은 내 집 마련하랴, 자식 가르치랴 빠듯하게 살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정작 우리 집이 가난해지지 않게 막아주는 장치는 없다고 한다. 빈곤층은 빈곤층대로 겨우 연명만 할 뿐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한다. 사다리가 사라진다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 자문단은 이제 빈곤층 스스로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투자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 취업, 내 집 마련 등 삶의 모든 국면에서 투자형 복지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국가 재정에 부담 주지 않으면서 상승의 사다리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이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사회에 대한 체제로 복지국가를 주창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복지제도는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많은 빈곤층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율은 1980년대 초반 수준으로 되돌아가 있다. 복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노동자는 늘어나고 자산 불평등은 더 깊어지고 교육 기회의 격차마저 커지고 있다. 복지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매우 저조한 것이다. 미래 한국을 위한 대안적 복지 패러다임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결혼 초기에는 주거 마련을 위해 대출 상환 부담에 허덕이게 되고 자녀가 성장하면서는 무거운 사교육비 부담을 안게 된다. 직장에서 퇴출되면 빚에 허덕이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가난한 노년 또한 이들을 기다린다. 이들 근로연령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번 빈곤층으로 추락하면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고 좀처럼 재도전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시민들은 몸으로 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들으신 기사는 2010년 7월 13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 역시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0년 7월 25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바로 10년 전 7월 13일, 10월 25일 이렇게 나오는 기사입니다. 사회 불평등,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와 해법이 보수와 진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바로 이겁니다. 10년 전에 나온 이 기사, 이 내용을 지금 날짜만 2020년으로 바꾸면 그대로 지금 오늘날의 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빈곤, 불평등을 세월이 지나도 연도만 바꾸면 그대로 최신 기사가 되고만은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이 문제점이 고스란히 뭘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구촌에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사회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사회 활력이 퇴보하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데서 보수와 진보 의견이 다 일치합니다. 고도성장기를 구가하던 시절에 성장과 고용이 비례하던 시기가 이제 지나갔죠. 그리고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되면서 값싼 노동력으로 생존의 미천을 삼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즉 워킹 푸어들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겁니다. 어느 사회이고 워킹 푸어들은 소득이 훨씬 더 제한적이고 고용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가정의 구성원들은 실직, 이혼, 중병, 기타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때 빈곤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장치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하고 미래 계획이나 교육, 자산 축적과도 거리가 먼 계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워킹 푸어를 두고 사회적 활력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많은 복지의 대부분이 워킹 푸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되어 왔죠. 그러나 기존의 대책들이 놓치고 있는 워킹 푸어는 특정 계층이 지닌 당장의 결핍을 해소해 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이 중산층을 다시 워킹 푸어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회적 이동성이 경직화됐다 그랬죠. 이러한 사회적 이동성의 경직화 현상이 워킹 푸어가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데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워킹 푸어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 내지는 잠재적인 내일의 문제로 내면 깊숙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중산층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자신 및 후속 세대를 위해서 과도한 축적력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 수 있는 대로 벌어놓고 축적할 수 있는 대로 축적하고 심지어는 손자, 손녀, 증손녀까지도 내가 축적해서 물려줄 수 있을 만큼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동체적 선보다는 이기심의 극대화, 경쟁의 격화를 가져와서 불신과 좌절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활력을 제고하고 공동체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보다는 모든 국민,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보편적이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또 현실적으로 사회 이동성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수단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기 노력과 관계없이 추락할 수 있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이 이게 일상화된다 그러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관계없이 그러면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미루는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해줘야 될 것은 이런 불안감을 잠재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죽음을 피하고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삶을 즐기고 번성하며 생명력이 충만한 사회, 활력으로 가득한 사회에 살고 싶은 것이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심리적으로 갉아먹는 불안과 불만의 요소를 국가가 할 수 있는 한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있는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윈윈 게임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에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빌 수 있는 언덕, 종잣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애 기반 자산이라는 겁니다. 생애 기반 자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10년 전 그리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아니 더 심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 기사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